2010년 2월 15일, 미국 플로리다 인디 애틀랜틱에 살았던 켈리는 이날도 평소처럼 헬스를 하러 저녁에 외출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헬스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개인 트레이너와 켈리의 친구가 그녀에게 연락해 보았지만 신호만 갈 뿐 전화는 받지 않았죠. 결국 그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얼마 뒤 그녀는 집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해변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1963년 9월에 태어난 켈리는 어렸을 때부터 간호사가 되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그 꿈을 이룬 그녀는 플로리다 멜버른에 위치한 지역 의료센터에서 일했습니다. 그녀는 카약이나 자전거 같은 야외 활동을 좋아했는데 다발성 경화증 환자를 돕기 위한 자전거 모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이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 자가 면역 질환으로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심하면 걷기도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녀 역시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었고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 봉사활동과 모금을 해왔던 것이었죠. 책임감도 강해 아픈 날에도 일을 마무리하던 그녀의 모습에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모두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레스토랑 매니저였던 진호라는 남성과 결혼한 그녀는 별다른 문제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댄이라는 남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 인디애틀랜틱에 시장까지 했었던 댄은 원래부터 바람기가 다분한 남성이었습니다. 아내인 쉴라는 그가 다른 여성과 만나는 것 때문에 자주 다투었고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그가 그럴 때마다 고함을 치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댄이 시장으로 있을 때 그의 성격을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2002년에 그는 현직 시장을 큰 차이로 꺾고 당선됐는데 그의 공약은 인디애틀랜틱의 자연을 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그가 토지 개발 사업을 승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시의회 의원이자 친구였던 데이브가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댄은 바로 그의 집으로 달려가 밀쳐 넘어뜨렸고 폭행 및 무질서 행위로 체포됐죠. 성격 급하고 화가 나면 물불 안 가리는 그에게 넌더리가 난 신라는 이혼을 준비하며 별거했습니다. 이때 댄은 신라의 친구였던 켈리와 만났습니다. 당시 켈리는 가정이 있었기에 결국 둘의 관계는 불륜이었죠. 댄은 켈리를 좋아했는지 그녀가 하는 자전거 모임에도 나갔고 저녁마다 운동하러 다녔던 그녀를 마중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신라가 그들의 관계를 알아차렸습니다. 어차피 댄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긴 했지만 켈리에겐 남편이 있는데도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 그녀는 보기 싫었나 봅니다. 그녀는 켈리의 남편인 진호에게 연락해 당신의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알려주었죠. 2010년 초에 진호는 댄을 찾아가 막대기를 휘둘러 경미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뒤따라온 켈리가 그를 말려 집으로 데려갔고 한동안 말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근처에 사는 친구 스테파니의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당분간 그들의 다툼은 멈추게 되었죠. 이 시기부터 켈리와 댄은 대놓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2월 15일, 그녀가 사라졌습니다. 처음 그녀의 실종을 알아차린 건 헬스장에서 만나기로 했던 트레이너와 그녀의 친구였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만나기로 했던 댄 역시 그녀와 연락이 되지 않자 불안해했고 그들은 집으로 가보았지만 어디에도 그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아 신고했습니다. 이날 저녁 7시 50분에 그녀는 집에서 지인과 통화를 했고 평소처럼 저녁 8시 좀 넘어 헬스장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왔을 것입니다. 경찰은 주변을 수색했지만 자신의 차와 함께 사라진 그녀는 쉽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자기 딸이 켈리를 살해했고 마크스 랜딩이라는 곳에 유기했다는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실라의 어머니였습니다. 경찰은 곧 마크스 랜딩으로 향했고 오솔길 근처 덤불에서 사망해 있는 켈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작정하고 찾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이틀 뒤 실라는 체포됐지만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선 사건이 있었던 2월 15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날 실라는 아들 그레이엄, 크레이튼, 그리고 아들의 여자친구 아리엘과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저녁 6시 혹은 7시 무렵 그녀는 월마트에 다녀오겠다며 혼자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의 3시간 혹은 4시간이 지난 뒤인 10시가 되어서야 그녀가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 멀지 않은 마트에 갔다 온 것 치고는 시간이 오래 걸린 것도 그렇지만 아무것도 사지 않고 돌아왔다는 것에 집에 있던 이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신라는 어지럽다며 소파에 누웠고 추운 듯 갑자기 몸을 떨었습니다. 아리엘이 911에 신고해 잠시 뒤 앰뷸런스가 도착했지만 신체적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녀는 병원 이송을 거부했죠. 그런데 1시간 뒤 아리엘은 다시 911에 신고합니다. 갑자기 쉴라가 벽에 머리를 찢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거든요. 이번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그녀는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다음날 새벽, 자신의 침실에 누워있던 그녀는 아들을 불러 악몽을 꾸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두운 안개만이 가득했던 꿈에서 켈리의 얼굴이 보였는데 따라가 보니 해변에 있었다며 흐느껴 울었던 쉴라. 이상함을 감지한 아들은 외할머니 마거릿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고 잠시 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쉴라는 침대 위에서 온몸을 심하게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쉴라는 모든 게 새까매, 까맣고 켈리의 얼굴만 보여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얼마간의 대화가 오간 뒤 마거릿은 911에 전화를 걸어 경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911 센터 직원이 어떤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자 다음과 같은 답변을 이어갔죠. 살인이 있었던 것 같다. 내 딸이 신경쇠약에 빠졌는데 누군가를 죽였다고 말하고 있다. 켈리라는 사람을 살해한 것 같다. 마커스 랜딩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출동한 경찰에게 쉴라는 자신이 누군가를 심하게 다치게 한 것 같다며 그게 켈리였을지도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경찰은 마커스 랜딩으로 향했고 몇 시간 뒤 오솔길 근처 덤불에서 사망해 있는 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운동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 강한 둔기 외상이 있었으며 등에는 모래가 묻어 있었지만 신발에는 없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다른 장소에서 공격을 받은 뒤 이곳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아마 헬스장에 가려고 밖으로 나온 순간 그녀는 공격받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녀가 살았던 친구의 집 앞마당에서 작은 혈흔이 발견됐죠. 현장으로부터 21km 떨어진 장소에서 켈리의 차가 발견됐고 앞문에서 켈리의 혈흔이 나왔지만 그 밖에 다른 것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곧 체포된 쉴라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켈리를 죽인 게 아니라 그녀가 죽는 꿈을 꾸었다고 주장했죠. 물적 증거가 없었기에 수사는 난항을 겪었지만 얼마 뒤 검찰은 실라의 아들 그레이엄과 크레이튼 그리고 아리엘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사건 당일 켈리가 해변에 있는 악몽을 꾸었다며 힘들어하던 실라에게 그레이엄은 해변에 가서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실라, 그레이엄, 크레이튼, 아리엘은 마크스 랜딩으로 갔는데 그녀가 꿈에서 봤다는 첫 번째 장소에 사망해 있는 켈리가 있었고 그녀가 봤다는 두 번째 장소에는 켈리의 가방과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그레이엄과 크레이튼은 이 일에 끼고 싶지 않다며 집으로 돌아왔고 잠시 뒤 할머니를 불러 경찰에 신고했던 것입니다. 재판에서 그레이엄은 우린 갈 테니 엄마가 알아서 처리해 라고 말하자 쉴라가 켈리의 물건을 들고 떠났다고 증언했죠. 그들이 봤다는 켈리의 물건은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았고 쉴라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변호 측은 52kg인 쉴라가 67kg인 켈리를 옮길 수 없었다는 등 그녀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너무 딱 들어맞는 정황 증거들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켈리와 바람을 피웠던 댄, 폭력적이었던 남편 진호가 지목되기도 했는데 그들은 그녀의 사망 추정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었던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수감 중 쉴라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도 중요 증거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 편지에는 댄을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었던 쉴라가 켈리의 집에 갔는데 그녀가 낯선 남자에게 공격받는 것을 보았고 몰래 따라갔더니 마커스 랜딩에 유기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댄에게 보냈던 이메일에는 켈리를 쓰레기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있기도 했죠. 검찰 측이 둘을 질투해 그녀를 살해한 것 아니냐고 묻자 쉴라는 켈리에게 댄을 소개해준 것이 자기라며 그런 자기가 뭐하러 그랬겠냐는 말로 반박했습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새로운 남자를 찾고 있던 그녀에게 지금 자기와 이혼을 준비하는 댄을 소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검찰 측이 그럼 댄을 만나는 것에 왜 불만을 품었고 켈리를 했냐고 묻자 이에 대해서는 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 말을 바꾸고 자신이 했던 말도 모순되는 발언을 보인 그녀에게 배심원단은 3시간의 심의 끝에 1급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고
2015년에 재판부는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녀의 두 아들은 자신들이 그런 증언을 하긴 했지만 어머니의 결백을 믿는다며 면회도 가고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접한 이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하며 그녀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 범행을 저질렀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참을 수 있지만 그가 그녀를 사랑하는 건 참을 수 없다. 과연 그녀는 질투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면 정말 꿈 혹은 범행을 목격하고 억울하게 뒤집어 쓴 것일까요? 만약 감춰진 진실이 있다면 언젠가는 꼭 밝혀지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